돈 없어도 되니까 일단 들어와서 몸 좀 녹이세요. 비에 젖은 최고급 캐시미어 코트. 수천억 원을 움직이는 그 손에는 지갑도 휴대폰도 없었습니다. 대한민국 재계 서열 2위 윤사라 회장이 초라한 포장마차 앞에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믿었던 최측근의 배신으로 회사를 잃을 위기, 그녀는 미친 듯이 빗속을 헤매다 이곳에 다다랐습니다. 낯선 청년이 내민 따뜻한 보리차 한 잔. 그것은 평생 누려온 그 어떤 대접보다 뜨거웠습니다. 하지만 이 청년의 국수 맛을 본 순간 사라의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30년 전 죽은 남편만이 알던 비밀 레시피, 그리고 청년의 팔에서 발견한 그 증표, 차가운 빗속에서 시작된 기적 같은 만남. 하지만 누군가 이 평화를 산산조각 내려하고 있었습니다.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 남겨주시면 여러분의 댁내에 생각지도 못한 큰 복이 넝쿨째 굴러들어오길 빌겠습니다. 자정을 한참 넘긴 시각이었습니다. 서울 강남의 화려한 빌딩 숲 뒤편, 개발이 멈춘 채 잊혀진 낡은 판자촌 입구에 억수 같은 비가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하늘에 구멍이 뚫린 것처럼 거칠게 내리는 빗소리가 세상의 모든 소리를 집어삼켰습니다. 빗물에 젖은 아스팔트에서는 비린내가 피어올랐고 낡은 하수구에서 흘러나온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가로등마저 깜빡거리는 어두운 골목 끝 낡은 트럭 한 대에서만 주황색 불빛이 새어나왔습니다. 트럭 위로 피어오르는 하얀 김은 차가운 공기를 뚫고 유일한 온기를 전했습니다. 그 트럭 앞에 한 여자가 멈춰섰습니다. 윤사라 국내 굴지의 유통 그룹 총수였습니다. 58살의 그녀는 평생을 권력의 정점에서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그녀는 그 누구보다 초라했습니다. 비에 흠뻑 젖은 캐시미어 코트가 무겁게 어깨를 짓눌렀습니다. 1,000만 원이 넘는 이탈리아산 명품 코트였지만 지금은 젖은 걸레처럼 축 처져 있었습니다. 옷깃에 달린 브랜드 태그만이 그 값어치를 증명할 뿐이었습니다. 머리카락은 비에 젖어 뺨에 달라붙었고 평소라면 절대 용납하지 않았을 헝클어진 모습이었습니다. 사라는 멍하니 트럭을 바라보았습니다.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그녀는 회사 본사 회의실에 있었습니다. 가장 믿었던 최측근 상무가 배신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순간이었죠. 15년을 함께 일한 부하였습니다. 그를 믿고 경영권 방어 전략을 맡겼는데 그가 적에게 넘어가 있었습니다. 주식을 빼돌렸고 중요 문서를 유출했습니다. 그룹 전체가 흔들리는 위기였습니다. 회장님, 곧 임시 주총이 열립니다. 대비하셔야. 비서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지만 사라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가슴속에서 무언가 무너져 내리는 느낌이었습니다. 수천억 원을 움직이는 손이었지만 정작 사람의 마음은 움직이지 못했던 걸까요? 잠깐 차 세워. 사라는 운전기사에게 말했습니다. 어디론가 걷고 싶었습니다. 이 답답한 차 안에서, 이 숨막히는 삶에서 벗어나고 싶었습니다. 차에서 내린 순간 비가 쏟아졌습니다. 우산도 없이 지갑도 휴대폰도 차 안에 둔 채 그녀는 걷기 시작했습니다. 얼마나 걸었을까요? 정신을 차리니 낯선 뒷골목에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포장마차 트럭 앞에 멈춰 선 것입니다. 트럭 안에서는 멸치 육수가 끓는 구수한 냄새가 흘러나왔습니다. 얼어붙은 몸에 그 냄새가 스며들었습니다. 발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들어가고 싶었지만 지갑이 없었습니다. 한국 최고의 부자가 돈이 없어
국수집에도 들어가지 못하다니 아이러니했습니다. 저기요. 누군가의 목소리에 사라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28살쯤 되어 보이는 청년이었습니다. 낡은 앞치마를 두른 그가 트럭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손에는 깨끗한 마른 수건과 종이컵이 들려 있었습니다. 손님, 돈 없어도 되니까요. 일단 들어와서 몸 좀 녹이세요. 입술이 파래졌어요. 청년의 목소리는 투박했지만 따뜻했습니다. 그는 머뭇거리면서도 수건을 내밀었습니다. 저기 이거 쓰세요. 새 수건이에요. 사라는 그 수건을 받아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추위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평생 수천 명의 직원을 거느렸습니다. 고개를 숙이는 사람들 틈에서 살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가장 비참한 이 순간에 자신을 챙겨주는 건 수행비서도 가족도 아니었습니다. 이름도 모르는 포장마차 주인이었습니다. 묘한 서글픔이 가슴을 파고들었습니다. 동시에 이상한 안도감도 느껴졌습니다. 청년은 종이컵을 건넸습니다. 따뜻한 보리차예요. 천천히 드세요. 사라는 컵을 받아 한 모금 마셨습니다. 뜨거운 액체가 목구멍을 타고 내려가면서 얼어붙었던 가슴을 조금씩 녹였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회장은 우는 법이 없었으니까요. 안으로 들어오시겠어요? 밖은 너무 추워요. 청년이 다시 말했습니다. 사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청년은 환하게 웃으며 트럭 문을 활짝 열어주었습니다. 좁은 트럭 안은 따뜻했습니다. 밖에 차가운 빗소리가 천막을 때리는 둔탁한 소리로 바뀌면서 오히려 아늑함을 만들었습니다. 사라는 낡은 플라스틱 의자에 앉았습니다. 펜트하우스 소파보다 훨씬 불편했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이 편했습니다. 청년은 주방으로 돌아가 무언가를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도마 위에서 팔을 써는 탁탁탁 소리가 경쾌하게 울렸습니다. 주전자가 달그락거렸고 물이 끓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사라는 청년의 뒷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낡은 앞치마, 화상 자국이 있는 팔, 굳은 살 박인 손, 고아원에서 자랄 때 늘 그리워했던 상상 속 아들의 모습이 겹쳐 보였습니다. 아니, 그럴 리 없었습니다. 그녀의 아들은 25년 전에 잃어버렸습니다. 3살 때였죠. 다시는 찾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왜일까요? 이 청년을 보고 있으면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조금만 기다리세요. 금방 만들어 드릴게요. 청년이 돌아보며 웃었습니다. 그 미소가 비에 젖은 사라이 마음을 조금씩 녹이고 있었습니다. 포장마차 텐트 안은 아늑했습니다. 밖에 거친 빗소리가 천막을 때리는 둔탁한 소음으로 바뀌면서 오히려 안전한 느낌을 주었습니다. 멸치 육수가 보글보글 끓는 구수한 냄새가 공간을 가득 채웠습니다. 도마 위에서 팔을 써는 탁탁탁 소리가 경쾌하게 울렸습니다. 손님, 뭐 드시고 싶으세요? 청년이 물었습니다. 사라는 메뉴판을 보려 했지만 청년이 먼저 말했습니다. 아, 근데 메뉴판에 없는 거 하나 만들어 드릴게요. 특별 서비스예요. 괜찮아요. 돈이 없어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돈은 신경 쓰지 마세요. 청년은 쑥스럽게 웃으며 주방으로 돌아가 빠르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사라는 그의 손을 바라보았습니다. 팔을 써는 손에는 자잘한 화상 자국들이 여러 개 있었습니다. 손등과 팔뚝에 붉은 흔적들, 손바닥에 두꺼운 굳은 살, 요리하느라 생긴 상처들이었습니다. 그 손을 보니 가슴이 아팠습니다. 15분쯤 지났을까요? 청년이 김이 모락모락 나는 그릇을 들고 왔습니다.
잔치국수예요. 천천히 드세요. 그릇이 테이블 위에 놓였습니다. 투명한 육수 위로 간을 깨 뽑은 국수가 보였습니다. 그 위에 계란지단과 김가루, 얇게 썬 파가 올라가 있었습니다. 소박했지만 정성스러운 비주얼이었습니다. 사라는 허기가 몰려왔습니다. 언제 마지막으로 밥을 먹었는지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젓가락을 들었습니다. 국수를 조금 집어 입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국물을 한 숟가락 떠서 입에 가져갔습니다. 순간 사라의 동공이 흔들렸습니다. 이 맛은 목구멍을 타고 넘어가는 칼칼한 뜨거움이 얼어붙은 심장을 녹이며 퍼져나갔습니다. 혀끝에는 알싸한 표고버섯 향이 남았습니다. 멸치 육수의 구수함 속에 숨겨진 깊은 감칠맛이 입안을 채웠습니다. 그리고 미세하게 느껴지는 매콤한 기운이 코끝을 자극했습니다. 이건 보통의 멸치, 국수 맛이 아니었습니다. 사라의 손이 떨렸습니다. 숟가락을 쥔 손에 힘이 빠졌습니다. 이 맛을 알고 있었습니다. 25년 전 남편 준호가 만들어주던 국수였습니다. 준호는 요리사였습니다. 사라가 임신했을 때 입덧으로 아무것도 먹지 못하자 남편은 매일 밤 연구했습니다. 말린 표고버섯을 하룻밤 불려 그 물을 육수에 섞어 비린내를 잡았습니다. 청양고추 씨를 볶아낸 기름을 국물에 살짝 떨어뜨려 입맛을 돋웠습니다. 세상에 하나뿐인 레시피였습니다. 오직 윤사라만을 위해 만들어진 국수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낯선 포장마차에서 이 청년이 똑같은 맛을 재현해낸 것입니다. 이 맛은 사라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청년이 고개를 갸우뚱하며 물었습니다. 입에 안 맞으세요? 너무 싱거워요? 아니에요. 이 국수 어떻게 만든 거예요? 청년은 쑥스럽게 웃으며 머리를 극적였습니다. 사실 메뉴에는 없는 거예요. 어릴 때 아버지가 해주셨던 맛인데 기억을 더듬어서 만들어 봤어요. 사라의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가 해주셨다고요? 네, 저는 어릴 때 부모님이랑 헤어져서 기억이 별로 없는데 이 국수 맛만큼은 정확히 기억나더라고요. 아버지가 자주 끓여주셨거든요. 청년은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에는 그리움이 서려 있었습니다. 사라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눈물이 뚝 떨어졌습니다. 뜨거운 눈물이 국물 위로 떨어져 파문을 일으켰습니다. 손님, 왜 우세요? 제가 뭐 잘못했나요? 청년이 당황해서 물었습니다. 사라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국수를 먹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리움을 삼키는 거였습니다. 25년 동안 잃어버렸던 남편의 손맛이었고 잃어버린 아들의 흔적이었습니다. 사라는 떨리는 손으로 국수를 계속 먹었습니다. 청년은 조용히 휴지를 건넸습니다. 힘든 일 있으셨나? 봐요, 천천히 드세요. 오늘은 제가 다 쏠게요. 그 따뜻한 말에 사라의 눈물이 더 쏟아졌습니다. 미각이 과거를 강제로 소환했습니다. 남편이 죽고 새 살배기 아들 준우를 잃어버렸던 지옥 같은 날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혼자 남겨져 미친 듯이 아들을 찾아다니던 날들, 결국 찾지 못하고 절망 속에서 살아온 25년이 주마등처럼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지금 눈앞에 이 청년, 혹시 이 아이가 아니에요? 말도 안 됐습니다. 하지만 사라의 가슴은 격하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총각, 이름이 뭐예요? 사라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강동수예요. 동수 준우가 아니었습니다. 사라는 실망감에 고개를 떨어뜨렸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무언가가 속삭였습니다.
이 아이를 놓치면 안 된다고 사라는 그릇을 비웠습니다. 마지막 한 방울까지 남기지 않았습니다. 맛있었어요. 정말 세상에서 제일 맛있었어요. 동수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 기분이 좋네요. 또 오세요. 사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다시 올게요. 꼭 다시 올게요. 그녀는 이미 결심했습니다. 이 청년의 정체를 반드시 확인하겠다고. 사라가 그릇을 다 비우고 따뜻한 차를 마시고 있을 때였습니다. 우르르르 쾅! 천둥 같은 소리와 함께 포장마차의 비닐 천막이 찢어져 나갔습니다. 평온하던 공기가 순식간에 공포로 바뀌었습니다. 차가운 빗물이 안으로 쏟아져 들어왔고 진흙 섞인 물방울이 사방으로 튀었습니다. 뭐야? 동수가 놀라 일어섰습니다. 사라도 급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천막이 찢어진 틈으로 남자 5명이 들어왔습니다. 검은 점퍼를 입은 덩치 큰 남자들이었습니다. 손에는 쇠파이프와 강목을 들고 있었습니다. 강동수, 이 새끼 여기서 장사하지 말라고 몇 번을 말했어. 가장 앞에 선 남자가 소리쳤습니다. 얼굴에 흉터가 있는 4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였습니다. 동수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형님들, 제발이요. 여긴 제 전부예요. 다른 데 갈 곳도 없어요. 닥쳐. 우리 조합장님이 이 땅 사셨다고 당장 꺼져. 남자가 쇠파이프로 테이블을 내리쳤습니다. 쾅. 플라스틱 테이블이 반으로 갈라지며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사라가 앉아있던 의자도 쓰러졌습니다. 손님 계시잖아요. 이러지 마세요. 동수가 다급하게 말했지만 남자들은 듣지 않았습니다. 손님? 이런 쓰레기 천막에 무슨 손님이야. 다른 남자가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리고는 정성스럽게 끓여놓은 육수통에 다가갔습니다. 안 돼요. 동수가 외쳤습니다. 하지만 늦었습니다. 남자가 발로 육수통을 세게 찼습니다. 쿵. 거대한 육수통이 넘어지며 뜨거운 국물이 바닥으로 쏟아졌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뜨거운 액체가 사방으로 퍼져나갔습니다. 그 순간 시간이 느려지는 것 같았습니다. 뜨거운 육수가 동수 쪽으로 밀려왔습니다. 동수는 본능적으로 움직였습니다. 사라가 서 있는 쪽으로 몸을 날렸습니다. 아줌마, 위험해요. 동수는 사라를 자신의 몸으로 감쌌습니다. 그와 동시에 뜨거운 육수가 그의 팔과 다리를 덮쳤습니다. 으악! 동수의 비명이 터져 나왔습니다. 100도가 넘는 뜨거운 액체가 피부를 태웠습니다. 살이 익어가는 고통이었습니다. 온몸이 불에 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동수는 사라를 놓지 않았습니다. 쏟아지는 육수와 튀는 파편을 온몸으로 막아냈습니다. 아줌마, 괜찮아요? 안 다쳤어요? 고통 속에서도 동수가 가장 먼저 물은 건 손님의 안부였습니다. 사라는 충격에 말을 잃었습니다. 눈앞에서 벌어지는 폭력에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충격적인 광경이 그녀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동수가 자신을 감싼 순간 그의 팔뚝 안쪽이 드러났습니다. 육수에 젖어 선명하게 보이는 붉은 점 7개가 있었습니다. 북두칠성 모양으로 배열된 점이었습니다. 사라의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그 점 바로 그 점이었습니다. 잃어버린 아들 준우의 몸에 있던 확실한 신체적 특징이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있던 선천적인 붉은 점이었죠. 북두칠성처럼 7개가 정확히 같은 패턴으로 배열되어 있었습니다. 준우야. 사라의 입에서 작은 신음이 새어나왔습니다. 내 아들이었습니다. 눈앞에서 나를 위해 자신의 몸을 던진
이 청년이 내 아들이었습니다. 당황이 환희로, 환희가 다시 공포로 바뀌었습니다. 내 아들이 지금 놈들에게 짓밟히고 있었습니다. 내 남편의 요리를 해주다가 내 눈앞에서 고통받고 있었습니다. 거지 새끼가 주는 꿀꿀이죽을 처먹고 있었어? 흉터 남자가 사라를 보며 비웃었습니다. 그는 바닥에 떨어진 국수 그릇을 발로 밟아 읊겠습니다. 그릇이 산산조각 나며 국물이 튀었습니다. 할망구, 여기서 썩 꺼져 더러워. 남자가 사라를 향해 침을 뱉었습니다. 그 순간 사라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공포는 사라졌습니다. 슬픔도 없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오직 하나의 감정만이 남았습니다. 분노 아니 분노를 넘어선 무언가였습니다. 살기였습니다. 차가운 얼음처럼 냉혹한, 하지만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는 파괴의 의지였습니다. 사라는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젖은 코트는 무거웠지만 그녀의 몸은 깃털처럼 가벼웠습니다. 떨림은 없었습니다. 두려움도 없었습니다. 너희들, 사라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습니다. 평소와는 완전히 다른 목소리였습니다. 얼음장보다 차가운, 날카로운 칼날 같은 목소리였습니다. 감히 내 아들에게. 하지만 남자들은 듣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계속 웃으며 집기들을 부수고 있었습니다. 동수는 바닥에 쓰러져 신음하고 있었습니다. 화상을 입은 팔과 다리에서 김이 피어올랐습니다. 얼굴은 고통으로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사라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 살을 파고들었지만 아프지 않았습니다. 기다려라. 사라는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내 아들 눈에서 눈물 나게 한 데가 피눈물로 갚아주마. 비는 계속 내렸습니다. 무너진 포장마차 위로, 쓰러진 아들 위로, 그리고 복수를 다짐하는 어머니 위로.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것은 권력도, 돈도, 폭력도 아니었습니다. 어머니의 분노였습니다. 용역들은 사라의 차가운 눈빛을 느끼지 못한 채 웃으며 떠났습니다. 뒤에는 부서진 포장마차와 쓰러진 동수만이 남았습니다. 총각, 일어나요. 병원 가야 해요. 사라가 다급하게 동수를 부축했습니다. 동수의 팔과 다리는 벌겋게 부어올라 있었습니다. 물집이 군데군데 잡혀 있었고 피부가 벗겨진 곳도 보였습니다. 괜찮아요. 이 정도는. 동수가 힘없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얼굴은 창백했고 식은땀이 흘러내렸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당장 병원 가야 해요. 병원은 안 돼요. 응급실 가면 돈이 너무 많이 나와요. 동수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사라는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집에 약이 있어요. 그걸로 발라야죠. 동수는 비틀거리며 일어섰습니다. 사라가 그를 부축했습니다. 어디 사세요? 제가 모셔다 드릴게요. 바로 근처예요. 혼자 갈 수 있어요. 말도 안 돼요. 저 없으면 쓰러질 것 같아요. 결국 동수는 사라의 도움을 받아 걷기 시작했습니다. 비는 그쳤지만 새벽 공기는 날카로웠습니다. 두 사람은 천천히 골목을 걸었습니다. 100m쯤 걸었을까요? 낡은 상가 건물이 나타났습니다. 여기에요. 동수가 건물을 가리켰습니다. 페인트가 벗겨진 낡은 4층 건물이었습니다. 1층은 폐업한 가게들이 줄지어 있었고 위층은 고시원이었습니다. 사라는 동수를 부축해 좁은 계단을 올라갔습니다. 엘리베이터도 없는 건물이었습니다. 한 계단 오를 때마다 동수가 신음을 흘렸습니다. 4층에 도착했습니다. 복도로 들어서자 퀴퀴한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곰팡이 냄새와 누군가 끓여 먹은 라면 냄새가 섞여 있었습니다. 403호예요.
동수가 문을 열었습니다. 사라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방이라고 부르기도 민망한 공간이었습니다. 1.5평 성인, 남성이 팔을 벌리면 벽에 닿을 정도로 좁았습니다. 창문은 없었습니다. 천장에 낡은 형광등만이 유일한 불빛이었습니다. 방 한쪽에는 얇은 요 하나가 깔려 있었습니다. 벽지는 곳곳이 뜯어져 있었고 장판 테이프 자국이 여기저기 보였습니다. 벽에는 노란 포스트잇이 붙어 있었습니다. 월세 2개월 밀림. 이번 주까지 안 내시면 퇴실 조치합니다. 사라의 손이 떨렸습니다. 동수는 작은 서랍을 열었습니다. 쭈글쭈글한 연고 튜브 하나가 나왔습니다. 반쯤 쓴 화상 연고였습니다. 그리고 빨간색 소독약 한 병이 있었습니다. 이걸로 바르면 돼요. 동수가 말했습니다. 사라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이렇게 심한 화상을 이런 걸로? 사라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동수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에이, 이 정도면 괜찮아요. 전에는 이것도 없어서 수돗물로 식혔어요. 사라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지금 입고 있는 코트 한 벌 값이면 이 건물을 통째로 살 수 있었습니다. 아니, 최고급 병원 특실에 일주일을 입원시킬 수 있는 돈이었습니다. 그런데 내 아들은 병원비 몇만 원이 무서워. 살이 익은 상처에 싸구려 연고를 바르고 있었습니다. 내가 해줄게요. 사라가 연고 튜브를 낚아챘습니다. 동수가 당황했습니다. 아니에요. 아줌마 제가 할 수 있어요. 가만히 앉아 있어요. 사라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동수는 어쩔 수 없이 요 위에 앉았습니다. 사라는 떨리는 손으로 빨간 소독약을 솜에 적셨습니다. 그리고 동수의 화상 부위에 조심스럽게 닿았습니다. 동수가 이를 악물었습니다. 고통을 참으려고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입술에서 피가 맺혔습니다. 사라는 그 모습을 보며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소리내어 울고 싶었지만 참았습니다. 동수 앞에서 무너질 수 없었습니다. 천천히 조심스럽게 약을 발랐습니다. 동수의 팔뚝, 다리, 손등 벌겋게 부어오른 피부 위로 하얀 연고가 발라졌습니다. 바보 같은 놈. 사라가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왜 남을 위해 내 몸을 상해? 네,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라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뜨거운 눈물이 동수의 팔 위로 떨어졌습니다. 동수는 우는 중년, 여성을 보며 당황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이 편했습니다. 그녀의 손길에서 어릴 적 잃어버린 엄마의 투박하지만 따뜻했던 손길이 느껴졌습니다. 아줌마 가족 있으세요? 동수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왜요? 손길이 엄마 같아서요. 제 기억엔 없지만 이런 느낌이었을 것 같아요. 사라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있어요. 아들이 있었어요. 있었다고요? 잃어버렸어요. 오래전에 3살 때. 동수의 눈이 커졌습니다. 저도 3살 때 부모님이랑 헤어졌어요. 사라는 동수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말해야 할까요? 지금 당장 내가 내 아들이라고 말해야 할까요? 하지만 참았습니다. 아직은 아니었습니다. 먼저 동수의 누명을 벗겨야 했습니다. 그리고 놈들을 완전히 파멸시켜야 했습니다. 내 아들이 떳떳하게 자랑스럽게 세상에 나설 수 있게 만들어야 했습니다. 총각, 앞으로 좋은 일만 있을 거예요. 제가 꼭 그렇게 만들어 줄게요. 사라가 말했습니다. 동수는 고개를 갸우뚱했지만 환하게 웃었습니다. 고마워요. 아줌마 덕분에 힘이 나네요. 사라는 마지막 연고를
바르고 손을 놓았습니다. 밖은 이미 환해지고 있었습니다. 새벽이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라의 복수는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호의호식하며 사는 동안 내 새끼는 이런 쥐구멍 같은 곳에서 짐승처럼 살았구나. 사라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기다려라. 내 아들을 이렇게 만든 놈들 한 명도 놓치지 않겠다. 약을 다 바르고 나자 동수는 조금 편해 보였습니다. 사라는 좁은 방 안을 둘러보았습니다. 방 한 구석에 낡은 액자가 하나 놓여 있었습니다. 먼지가 쌓인 유리 너머로 조리사 자격증이 보였습니다. 사진 속 동수는 지금보다 훨씬 밝은 표정이었습니다. 하얀 조리복을 입고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총각, 요리 솜씨가 보통이 아닌데 왜 이런 데서 장사를 해요? 사라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동수는 액자를 바라보며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원래는 호텔에서 일했어요. 호텔이요? 네, 그랜드 팰리스 호텔이요. 주방 막내였어요. 사라는 놀랐습니다. 그랜드 팰리스는 서울에서 손꼽히는 5성급 호텔이었습니다. 그런 좋은 데서 왜? 동수는 밤하늘을 보며 천천히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3년 전이었어요. 저는 정말 열심히 일했어요. 새벽 5시에 출근해서 밤 11시에 퇴근했죠. 손도 많이 베고 화상도 자주 입었지만 행복했어요. 제가 하고 싶은 일이었으니까요. 동수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그 속에는 그리움이 묻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새로운 사람이 들어왔어요. 주방장님 아들이라고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재개발 조합장의 아들이었어요. 박민재라는 놈이요. 사라의 귀가 쫑긋해졌습니다. 박민재 오늘 밤 포장마차를 부순 그 빌런이었습니다. 그 친구가 낙하산으로 들어왔나 봐요? 맞아요. 요리는 할 줄도 몰랐어요. 칼질도 제대로 못했죠. 근데 주방장님이 특별 대우를 하더라고요. 나중에 안 건데 그 박 사장이라는 사람이 호텔 측에 엄청난 돈을 투자했대요. 동수는 손가락으로 바닥에 먼지를 그었습니다. 박민재는 저를 괴롭혔어요. 심부름시키고 모욕적인 말도 많이 했죠. 고아 새끼라고, 부모도 없는 놈이라고. 사라의 주먹이 저절로 쥐어졌습니다. 어느 날이었어요. 식자재 창고에서 고급 식재료들이 사라졌어요. 송로버섯, 캐비아, 한우 안심 수백만 원어치였죠. 설마 내 박민재가 빼돌렸어요. 자기 식당에 팔려고요. 근데 그 죄를 제게 뒤집어 씌웠어요. 동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CCTV를 조작했어요. 제가 창고에 들어가는 모습만 편집해서 보여줬죠. 주방장님도 저를 의심했어요. 아니, 믿고 싶지 않았던 것 같아요. 박 사장의 힘이 무서웠으니까요. 경찰에는 신고 안 했어요? 했죠. 근데 소용없었어요. 박 사장 측 변호사들이 나타나서 저를 범인으로 만들어버렸어요. 증거도 없었고 CCTV는 조작된 거였으니까요. 동수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재판장에서 박민재가 웃으며 말했어요. 고아는 잃을 게 없어서 도둑질도 쉽다고 가족도 없고 지킬 것도 없으니까 뭐든지 할 수 있다고. 사라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결국 전과자가 됐어요. 집행유예였지만 기록은 남았죠. 호텔에서 쫓겨났고 조리사 자격증도 정지당했어요. 다른 식당에도 취직할 수 없었고요. 동수는 먼지 쌓인 자격증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래서 포장마차를 시작했어요. 자격증 없이도 할 수 있는 일이었으니까요. 1년 동안 아르바이트에서 모은 돈으로 중고 트럭을 샀어요. 300만 원짜리였죠. 그런데 그 자리마저 내 박 사장이 그 땅을 샀대요.
재개발 사업 한답시고 그래서 매일 용역들을 보내서 쫓아내려고 하는 거예요. 동수는 고개를 떨어뜨렸습니다. 근데 저는 여기라도 지키고 싶어요. 이게 처음으로 제 돈으로 마련한 가게거든요. 제 힘으로 산 거예요. 사라의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내 아들의 꿈을 짓밟은 자들, 내 아들을 도둑으로 만들고 정과자로 낙인 찍은 자들, 그리고 지금도 괴롭히는 자들, 박 사장, 그리고 그 아들 박민재 사라이. 눈빛이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슬픔은 이제 없었습니다. 오직 계산만이 남았습니다. 차가운 이성이 작동하기 시작했습니다. 박철수 재개발 조합장, 사라는 머릿속으로 정보를 정리했습니다. 그랜드 팰리스 호텔에 투자, 아들은 박민재 CCTV 조작, 증거 조작 가능 변호사 동원 가능, 용역 고용, 복수 리스트가 작성되고 있었습니다. 총각, 혹시 그 박 사장 회사 이름 알아요? 태산건설이라고 들었어요. 왜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라는 작게 웃었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는 차갑기 이를 데 없었습니다. 태산건설 박철수 박민재 좋아. 이제 얼굴도 이름도 다 알았어. 사라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동이 트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날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총각, 조금만 참아요. 곧 다 괜찮아질 거예요. 네. 내 말은 힘든 일은 오래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반드시 좋은 날이 올 거예요. 동수는 사라의 눈을 보았습니다. 그 눈빛에는 이상한 확신이 서려 있었습니다. 아줌마 고마워요. 오늘 정말 힘이 많이 됐어요. 천만에요 저야말로. 사라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대신 동수의 어깨를 가만히 두드려 주었습니다. 기다려라, 준우야 엄마가 내 억울함을 꼭 풀어줄게. 그리고 너를 괴롭힌 놈들 한 명도 남김없이 대가를 치르게 할 거야. 사라는 조용히 일어났습니다. 이제 가봐야 할 것 같아요. 총각도 쉬어요. 조심히 가세요, 아줌마. 사라는 문을 나섰습니다. 좁은 복도, 낡은 계단을 내려가면서 그녀의 눈빛은 점점 더 날카로워졌습니다. 더 이상 우는 엄마가 아니었습니다. 대한민국 재계를 움직이는 여제가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복수는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 동수가 지친 몸으로 잠들었습니다. 약발이 돈 덕분인지 고통스러워하던 신음도 멈췄습니다. 고른 숨소리만이 좁은 방을 채웠습니다. 사라는 조용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동수를 깨우지 않으려 발소리를 죽였습니다. 문 손잡이를 천천히 돌렸습니다. 삐걱 소리조차 내지 않으려 조심했습니다. 복도로 나왔습니다. 퀴퀴한 냄새는 여전했지만 이제는 신경 쓰이지 않았습니다. 낡은 계단을 조용히 내려갔습니다. 건물 밖으로 나서자 새벽 공기가 얼굴을 스쳤습니다. 차가웠습니다. 비는 완전히 그쳤고 하늘은 푸르스름하게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동이 트는 시간이었습니다. 사라는 젖은 코트를 여미며 걸었습니다. 코트는 말랐지만 구겨져 있었습니다. 머리카락도 헝클어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걸음걸이는 달랐습니다. 더 이상 허둥대지 않았습니다. 비틀거리지도 않았습니다. 등은 곧게 펴져 있었고 턱은 들려 있었습니다.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날카로웠습니다. 100m쯤 걸었을까요? 편의점 하나가 보였습니다. 24시간 운영하는 작은 가게였습니다. 사라는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아르바이트생으로 보이는 젊은 남자가 졸고 있었습니다. 사라는 그를 깨우지 않았습니다. 가게 밖 공중전화 부스로 향했습니다. 낡은 파란색 공중전화였습니다. 요즘은 거의 쓰지 않는 물건이었죠. 하지만
지금 사라에게는 완벽한 도구였습니다. 위치 추적을 피할 수 있었으니까요. 사라는 주머니를 뒤졌습니다. 다행히 동전 몇 개가 있었습니다. 수화기를 들고 번호를 눌렀습니다. 비서실장 김 실장의 개인 번호였습니다. 신호음이 3번 울렸습니다. 여보세요? 수면 부족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당연했습니다. 새벽 5시가 막 넘은 시각이었으니까요. 김 실장 나야. 사라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움직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김 실장이 벌떡 일어난 모양이었습니다. 회장님, 어디 계십니까? 어젯밤부터 연락이 안 돼서 온 회사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조용히 해. 지금부터 내 말만 들어. 사라의 목소리에는 감정이 없었습니다. 명령만이 있었습니다. 예, 회장님. 김 실장의 목소리도 즉시 차분해졌습니다. 20년을 함께 일한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회장님의 이 목소리는 무언가 큰일이 벌어졌다는 신호였습니다. 지금 당장 강남구 XX동 재개발 조합장 박철수 뒷조사 시작해. 그리고 그 아들 박민재도. 네, 박철수와 박민재 기록하겠습니다. 먼지 한 톨까지 다 털어. 탈세 기록, 비자금, 폭력 전과, 용역 고용 내역. 모든 더러운 것들 찾아내. 알겠습니다. 기한은? 오늘 안에. 오늘이요? 김 실장이 놀란 목소리로 되물었습니다. 문제 있어? 아닙니다. 바로 착수하겠습니다. 그리고 법무팀 전원. 대기시켜. 법무팀이요? 무슨 일이십니까? 내 아들 변호할 준비해. 순간 침묵이 흘렀습니다. 김 실장은 말을 잃었습니다. 회장님 아드님이라니요? 준우 도련님을 찾으신 겁니까? 질문은 나중에 받아. 일단 움직여. 형사 전문 변호사 최고로 섭외하고 억울한 누명 벗기는 데 필요한 모든 자료 준비해. 알겠습니다. 그런데 회장님, 지금 어디 계신지 알려주셔야. 필요 없어. 사라는 말을 잘랐습니다. 당분간 내 위치는 아무도 모르는 게 좋아. 적들이 눈치채면 안 돼. 저기요? 내 아들을 괴롭힌 놈들이야. 놈들을 완전히 무너뜨릴 때까지는 내 정체를 숨겨야 해. 김 실장은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회장님이 이렇게 나올 때는 이미 모든 계획이 세워졌다는 뜻이었습니다. 명심하세요. 회장님 몸 조심하십시오. 걱정 마, 이제 시작이야. 사라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수화기를 내려놓는 그녀의 손은 떨리지 않았습니다. 두려움도 없었습니다. 오직 차가운 결의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사라는 편의점 유리창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구겨진 명품 코트, 헝클어진 머리, 화장기 없는 얼굴. 겉모습은 초라했습니다. 하지만 눈빛은 달랐습니다. 더 이상 울고 있는 엄마의 눈이 아니었습니다. 대한민국을 움직이는 그룹, 총수의 서늘한 눈빛이었습니다. 수천억 원을 움직이고 수만 명의 운명을 좌우하는 권력자의 눈이었습니다. 당장 달려가서 동수를 데려오고 싶어. 사라는 생각했습니다. 내가 엄마라고 말하고 싶어. 최고급 병원에 입원시키고 좋은 옷 입히고 맛있는 음식 먹이고 싶어. 하지만 참았습니다. 아들의 누명을 먼저 벗겨야 했습니다. 아들을 괴롭힌 놈들을 먼저 파멸시켜야 했습니다. 그래야 동수가 떳떳하게 세상에 나올 수 있었습니다. 사라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기다려라. 그녀의 입술이 움직였습니다.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안에 담긴 분노는 뜨거웠습니다. 내 아들 눈에서 눈물 나게 한 데가 피눈물로 갚아주마. 하늘은 점점 더 밝아지고 있었습니다. 새벽이 지나가고
아침이 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박철수와 박민재에게는 가장 어두운 밤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폭풍이 몰려오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아직 몰랐습니다. 자신들이 건드린 여자가 누구인지, 그 여자의 아들을 괴롭힌 대가가 얼마나 혹독한지 사라는 천천히 걸음을 옮겼습니다. 다시 동수의 고시원 쪽으로 향했습니다. 아직 할 일이 많았습니다. 신분을 위장해야 했습니다. 아들 곁에 머물면서 놈들의 모든 악행을 기록해야 했습니다. 완벽한 증거를 모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한 방에 모든 것을 끝낼 것입니다. 조금만 기다려, 준우야. 엄마가 반드시 너를 구해낼게. 사라의 발걸음은 가벼웠습니다. 무거운 코트도 지친 몸도 이제는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복수의 여신이 깨어났습니다. 다음 날 오후 3시, 동수는 붕대를 감은 팔로 힘겹게 육수 통을 나르고 있었습니다. 어젯밤 박살난 포장마차를 간신히 수리했습니다. 찢어진 천막은 테이프로, 부러진 테이블 다리는 철사로 묶었습니다. 초라했지만 장사는 할 수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총각. 누군가 부르는 소리에 동수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한 여자가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동수의 눈이 커졌습니다. 화려한 꽃무늬 몸빼 바지에 낡은 초록색 패딩 점퍼를 입은 중년 여성이었습니다. 머리에는 촌스러운 뽀글뽀글한 파마 가발을 쓰고 있었습니다. 얼굴에는 화장기가 전혀 없었고 손에는 낡은 비닐 쇼핑백을 들고 있었습니다. 아줌마. 동수가 놀라 물었습니다. 어젯밤 그 여자였습니다. 하지만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았습니다. 왔네, 총각. 사라가 억척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일부러 경상도 사투리를 흉내냈습니다. 나갈 데가 없어서. 그런데 밥 한 끼만 주면 설거지든 뭐든 다 할게요. 동수는 당황했습니다. 아니, 아줌마. 어떻게 된 거예요? 어젯밤 신세 많이 졌잖아. 은혜를 갚고 싶어서. 그리고 정말 갈 데가 없어. 사라는 애처로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연기였지만 완벽했습니다. 동수는 사람 좋게 웃었습니다. 에이, 몸도 약해 보이시는데요. 힘든 일이에요. 괜찮아. 나 힘 좋아. 이것 봐. 사라가 팔뚝을 보여주며 힘을 주었습니다. 물론 근육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동수가 피식 웃었습니다. 그럼 일단 들어와요. 앉아서 파나 좀 다듬어 주세요. 고맙네, 총각. 사라는 신이 나서 트럭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트럭 안은 좁았습니다. 3평도 안 되는 공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사라에게는 새로운 세상이었습니다. 동수가 빨간 고무장갑 한 켤레를 건넸습니다. 이거 끼세요. 손 다쳐요. 사라는 고무장갑을 받아들었습니다. 제게 서열 2위가 난생 처음 끼는 고무장갑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거꾸로 끼려고 했습니다. 동수가 웃으며 도와주었습니다. 아줌마, 이렇게 끼는 거예요. 아, 그래. 고맙네. 사라는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부끄러웠지만 이상하게 기분이 좋았습니다. 팔을 다듬기 시작했습니다. 칼질은 서툴렀습니다. 손에 물집이 잡힐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동수는 옆에서 멸치, 육수를 끓이고 있었습니다. 구수한 냄새가 트럭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아줌마, 파는 그 정도만 하시고 좀 쉬세요. 무리하시면 안 돼요. 괜찮아, 나 일 잘하잖아. 사라는 팔을 계속 썰었습니다. 비록 모양은 들쭉날쭉했지만 정성은 가득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트럭 뒤편에서 인기척이 들렸습니다. 사라가 슬쩍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검은 정장을 입은 김 실장이 트럭 뒤에 서 있었습니다.
손에는 거대한 스티로폼 박스를 들고 있었습니다. 그는 사라와 눈이 마주치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김 실장은 조심스럽게 박스를 바닥에 내려놓고 살짝 열어두고는 재빨리 사라졌습니다. 어머, 총각. 여기 뭐가 있네? 사라가 놀란 척하며 소리쳤습니다. 동수가 나와서 박스를 열었습니다.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헐. 이게 뭐야? 박스 안에는 최고급 한우, 등심과 유기농 채소들, 송이버섯이 가득했습니다. 누가 이런 걸 버리고 갔지? 1시간 기다려봐. 안 오면 우리가 쓰는 거야. 1시간이 지났지만 아무도 찾으러 오지 않았습니다. 김 실장이 올 리 없었으니까요. 동수는 신이 나서 요리를 시작했습니다. 최고급 재료로 만드는 음식이었습니다. 평소라면 절대 쓸 수 없는 재료들이었죠. 사라는 그런 아들이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좁은 트럭 안에서 신나게 칼질을 하고 불을 조절하고 간을 맞추는 모습. 수천억 원을 움직였지만 정작 가장 행복한 순간은 지금이었습니다. 3평짜리 트럭 안에서 팔을 다듬으며 아들의 등을 바라보는 지금이요. 김 실장, 물 좀. 사라가 무의식 중에 중얼거렸습니다. 그리고 화들짝 놀랐습니다. 아니, 총각, 물 좀 줘. 네. 아줌마 지금 뭐라고 하셨어요? 동수가 의아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야. 목이 말라서 물 좀 주겠니? 네, 잠깐만요. 동수가 생수를 따라 주었습니다. 사라는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위험한 순간이었습니다. 저녁 6시가 되자 손님들이 하나둘씩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요, 국밥 하나요. 네, 손님. 금방 나갑니다. 동수가 바쁘게 움직였습니다. 사라도 옆에서 도왔습니다. 그릇을 닦고 물을 따르고 반찬을 채웠습니다. 서툴렀지만 열심히 했습니다. 손님들이 맛있게 먹는 모습을 보니 뿌듯했습니다. 아줌마, 고마워요. 덕분에 오늘 장사 잘했어요. 동수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당연한 거지. 우리 이제 한 팀이잖아. 사라도 웃었습니다. 진심 어린 미소였습니다. 펜트하우스의 화려한 샹들리에 아래보다 트럭 안의 희미한 전구 불빛 아래가 더 따뜻했습니다. 최고급 레스토랑의 코스 요리보다 아들이 끓인 국밥 한 그릇이 더 맛있었습니다. 수천 명의 직원들 사이보다 3평짜리 트럭 안에서 아들과 둘이 있는 게 더 행복했습니다. 사라는 깨달았습니다. 행복은 돈으로 살 수 없다는 걸. 진짜 행복은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는 순간에 있다는 걸. 밤이 깊어갔습니다. 트럭 안은 따뜻했습니다. 모자는 나란히 앉아 설거지를 했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모른 채로 하지만 마음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밤 10시 포장마차는 손님들로 가득 찼습니다. 좁은 테이블마다 사람들이 빼곡하게 앉아 있었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국밥을 먹으며 웃고 떠드는 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여기요, 국밥 2개 추가요. 네, 금방 나갑니다. 동수가 바쁘게 움직였습니다. 국수를 삶고 육수를 붓고 고명을 얹었습니다. 하지만 혼자서는 버거웠습니다. 그때 사라가 나섰습니다. 어르신, 여기 서비스 김치예요. 우리 총각이 직접 담갔어요. 사라는 환한 미소로 김치 접시를 내밀었습니다. 김 실장이 공수해온 최고급 배추로 만든 김치였지만 손님들은 몰랐습니다. 아이고, 고맙네요. 근데 아줌마, 여기서 일하세요? 네, 오늘부터 도와주기로 했어요. 사라는 능숙하게 손님들 사이를 오갔습니다. 어떤 손님은 물이 필요한지, 어떤 손님은 반찬이 더 필요한지 눈치로 파악했습니다.
수십 년간 경영자로 살며 익힌 통찰력이었습니다. 이모, 이 테이블 물 좀 갖다 주세요. 벌써 가져갔지. 사라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이미 물병을 들고 가는 중이었습니다. 손님들은 만족스러운 표정이었습니다. 맛있는 음식에 친절한 서비스까지 더해지니 발걸음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아줌마, 여기 서비스 안주예요. 집에서 가져온 거니까 그냥 드세요. 사라가 테이블마다 작은 접시를 돌렸습니다. 최고급 한우로 만든 육포였습니다. 김 실장이 준비한 것이었죠. 헐, 이거 진짜 맛있는데요? 그쵸? 우리 총각 손맛이 좋아요. 사라는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마치 정말 자신의 아들을 자랑하는 것처럼요. 동수는 주방에서 그런 사라를 보며 웃었습니다. 오늘 하루 만에 이모는 완전히 포장마차의 일원이 되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손님들이 하나둘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마지막 손님이 나가고 트럭 안에는 동수와 사라만 남았습니다. 후, 동수가 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피곤했지만 기분은 좋았습니다. 오늘 매출이 평소보다 2배나 많았습니다. 이모, 다리 아프죠? 앉으세요. 동수가 의자를 권했습니다. 사라는 고맙게 앉았습니다. 사실 다리가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하이힐은 익숙했지만 종일 서서 일하는 건 처음이었습니다. 이모, 이거 드시고 힘 좀 내세요. 동수가 접시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계란말이였습니다. 사라는 접시를 받아들었습니다. 계란말이는 못생겼습니다. 한쪽이 타버렸고 모양도 들쭉날쭉했습니다. 분명 요리 중간에 급하게 만든 것 같았습니다. 손님들 요리하느라 바빠서 대충 만들었어요. 맛없을 거예요. 동수가 쑥스럽게 말했습니다. 사라는 젓가락으로 계란말이를 집어 입에 넣었습니다. 소금 간이 덜 되어 싱거웠습니다. 겉은 타서 씁쓸했고 속은 덜 익어서 질척했습니다. 하지만 사라에게는 미슐랭 3스타 레스토랑의 어떤 요리보다 맛있었습니다. 맛있어요. 사라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에이, 거짓말 맛없는 거 알아요. 아니에요. 정말 맛있어요. 사라는 계속 먹었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참았습니다. 내 아들이 만들어준 음식이었습니다. 비록 못생기고 맛도 별로였지만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한 끼였습니다. 동수는 맞은편에 앉아 사라를 바라보았습니다. 오늘 하루같이 일하면서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오래전부터 알고 지낸 사람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이모, 동수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네. 부모님 보고 싶지 않으세요? 사라의 손이 멈췄습니다. 젓가락을 쥔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왜 그런 질문을 해요? 아까 일하시는 거 보니까 누군가를 많이 그리워하시는 것 같아서요. 동수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습니다. 총각도 부모님 보고 싶죠? 사라가 되물었습니다. 동수는 잠시 생각하다가 밤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보고 싶죠? 근데요. 동수가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어딘가에서 잘 살고 계시면 그걸로 된 것 같아요. 제가 못난 놈이라서요. 제가 찾아가면 집만 될까 봐요. 사라의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그런 말하지 마요. 사라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총각은 못난 게 아니에요. 착하고 성실하고 누구보다 훌륭한 사람이에요. 고마워요. 이모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기분이 좋네요. 동수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하지만 사라는 웃을 수 없었습니다. 고무장갑 낀 손으로 눈물을 훔쳤습니다. 다행히 동수는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아니야, 준우야. 사라는 속으로 말했습니다. 짐이 아니야. 엄마가 짐이야. 못난 건 엄마야. 널 지키지 못한 엄마가 못난 거야.
사라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당장 말하고 싶었습니다. 내가 내 엄마라고. 이제 다시는 떨어지지 않겠다고 하지만 참았습니다. 조금만 더 참아야 했습니다. 동수의 누명을 벗기고 놈들을 파멸시킨 후에 당당하게 말하고 싶었습니다. 총각, 부모님이 계시다면 정말 자랑스러워 하실 거예요. 사라가 말했습니다. 그럴까요? 물론이죠. 이렇게 훌륭한 아들을 두신 걸 감사해 하실 거예요. 동수는 웃었습니다. 사라도 억지로 웃었습니다. 밤은 깊어갔습니다. 하지만 트럭 안은 따뜻했습니다. 포슬포슬한 계란말이, 사이로 퍼진 밍밍함이 오히려 자극적인 세상사보다 따뜻하게 사라의 가슴을 감쌌습니다. 이 순간만큼은 그녀는 재벌 총수도 아니고 복수의 여신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아들 곁에 있는 평범한 엄마였습니다. 사흘이 지났습니다. 포장마차는 날마다 손님으로 북적였습니다. 사라와 동수는 완벽한 호흡을 보여주었습니다. 동수가 요리하는 동안 사라가 서빙을 했고 손님들은 계속 늘어났습니다. 이모, 오늘도 대박이네요. 동수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오늘 매출은 지난주 전체 매출보다 많았습니다. 그럼 우리 총각 덕분이지. 사라도 웃었습니다. 진짜 행복했습니다. 밤 11시가 되자 마지막 손님들이 하나둘 떠났습니다. 사라는 테이블을 닫고 동수는 설거지를 했습니다. 평화로운 일상이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쿠구구궁. 땅이 울렸습니다. 진동이 트럭 전체를 흔들었습니다. 선반 위의 그릇들이 덜컹거렸습니다. 뭐야, 이게? 동수가 밖을 내다보았습니다. 그리고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골목 입구에 거대한 노란색 굴착기가 서 있었습니다. 헤드라이트가 번쩍이며 포장마차를 향했습니다. 마치 괴물의 눈 같았습니다. 굴착기 뒤로 검은 차 세 대가 멈춰섰습니다. 차 문이 열리고 남자들이 우르르 쏟아져 나왔습니다. 10명이 넘었습니다. 가장 앞에 선 남자를 보고 동수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박민재였습니다. 강동수. 경고 여러 번 했지? 말이 안 통하니까 이제 밀어버려야겠어. 박민재가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손에는 쇠파이프를 들고 있었습니다. 민재 형님, 제발이요. 여기는 제 전부예요. 동수가 트럭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전부. 이딴 쓰레기통이. 박민재가 침을 뱉었습니다. 그리고 굴착기 기사에게 손짓했습니다. 밀어. 네, 사장님. 굴착기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거대한 쇠팔이 위로 올라갔습니다. 삼날이 달린 버킷이 트럭 위로 향했습니다. 안 돼. 동수가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늦었습니다. 쾅. 굴착기 삽이 트럭 지붕을 내리쳤습니다. 지붕이 움푹 들어가며 찢어졌습니다. 유리창이 산산조각 나며 흩어졌습니다. 안에 있던 집기들이 바닥으로 떨어져 깨졌습니다. 으악. 사라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떨어지는 유리 파편을 피하려고 몸을 웅크렸습니다. 이모. 동수가 트럭 안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사라를 끌어안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하지만 용역들이 둘러쌌습니다. 어디가? 한 남자가 동수의 멱살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주먹을 휘둘렀습니다. 퍽. 동수의 얼굴에 주먹이 박혔습니다. 코에서 피가 터졌습니다. 으윽. 동수가 비틀거렸습니다. 하지만 쓰러지지 않으려고 버텼습니다. 이놈이 끝까지 버티네. 다른 남자가 발로 동수의 배를 찼습니다. 동수가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그만해요. 사람 죽여요. 사라가 울부짖으며 달려들었습니다. 동수를 감싸려 했습니다. 하지만 박민재가 사라의 팔을 낚아챘습니다. 웬 냄새나는 할망구가
박민재가 코를 찡그렸습니다. 그리고 사라의 뺨을 세게 때렸습니다. 짝. 사라의 머리가 옆으로 꺾였습니다. 귓가에서 윙 소리가 났습니다. 입술이 찢어져 피가 흘렀습니다. 더럽게 추잡한 년. 박민재가 사라를 발로 밀쳤습니다. 사라가 바닥으로 나뒹굴었습니다. 흙바닥에 얼굴이 박혔습니다. 이모. 동수가 외쳤습니다. 피를 흘리면서도 사라 쪽으로 기어갔습니다. 야, 이 늙은 년도 같이 쓰레기장에 던져버려. 박민재가 부하들에게 명령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남자 둘이 사라의 팔을 잡으려 했습니다. 사라는 바닥에 쓰러진 채 몸부림쳤습니다. 뺨이 통증이 느껴졌습니다. 입안에서 피맛이 났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큰 충격은 따로 있었습니다. 내 아들이 내 눈앞에서 매 맞고 있었습니다. 피투성이가 되어 바닥을 기어오고 있었습니다. 날 지키려고요. 사라는 동수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동수의 입술이 움직였습니다. 소리는 나지 않았지만 입모양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이모 도망가요. 피 흘리는 얼굴로 부서진 몸으로 아들은 엄마를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무언가가 사라 안에서 터졌습니다. 슬픔이 아니었습니다. 눈물도 아니었습니다. 분노였습니다. 아니, 분노를 넘어선 무언가였습니다. 사라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바닥에 쓰러진 채였지만 그 눈에서는 불길이 타올랐습니다. 이모의 따뜻함은 사라졌습니다. 대신 지옥에서 기어 올라온 야차의 형형한 눈빛이 켜졌습니다. 천천히, 매우 천천히 사라는 몸을 일으켰습니다. 박민재와 용역들은 계속 웃고 있었습니다. 동수를 발로 차고 트럭을 부수고 집기들을 던지고 있었습니다. 사라는 바닥에 떨어진 깨진 유리 조각 하나를 집어들었습니다. 손에서 피가 흘렀습니다. 하지만 아프지 않았습니다. 천천히, 매우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뽀글머리 가발은 벗겨져 있었습니다. 몸빼 바지는 흙투성이었습니다. 입술에서는 피가 흘렀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또렷했습니다. 너희들, 사라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낮고 차갑고 날카로운 목소리였습니다. 하지만 박민재는 듣지 못했습니다. 그는 계속 웃고 있었습니다. 사라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유리 조각이 손바닥을 파고들었습니다. 피가 뚝뚝 떨어졌습니다. 이제 끝이다. 사라는 생각했습니다. 이제 참지 않겠다. 숨지도 않겠다. 내 정체를 드러내고 너희를 완전히 파멸시키겠다. 사라는 천천히 걸음을 옮겼습니다. 박민재를 향해서요. 오늘이 심판의 날이었습니다. 작은 행복은 산산조각 났습니다. 하지만 그 파편 위에서 더 큰 복수가 피어나고 있었습니다. 폭풍이 몰려오고 있었습니다. 사라가 박민재를 향해 걷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때 골목 입구에서 눈부신 불빛이 쏟아졌습니다. 검은색 고급 세단 16대가 골목으로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헤드라이트가 일제히 켜지며 골목 전체를 밝혔습니다. 뭐야, 저건? 박민재가 당황했습니다. 차들이 멈춰섰습니다. 차 문이 일제히 열렸습니다. 검은 양복을 입은 남자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30명이 넘었습니다. 전문 경호원들이었습니다. 경호원들은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용역들을 순식간에 포위했습니다. 뭐야 너희들. 용역들이 소리쳤지만 저항할 틈도 없이 제압당했습니다. 불과 10초 만에 모두 바닥에 눌렸습니다. 박민재만 남았습니다. 그는 주위를 둘러보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야, 너희들 누구야? 내가 누군지 알아? 하지만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가장 앞 세단의 뒷문이 열렸습니다. 김 실장이 내렸습니다. 깔끔한 정장을 입은 50대 남자였습니다. 그는 빠른 걸음으로 사라에게 다가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회장님, 늦어서 죄송합니다. 회장님, 그 단어가 공기 중에 퍼졌습니다. 박민재와 용역들이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동수는 바닥에 쓰러진 채 눈을 크게 떴습니다. 사라는 천천히 몸을 펴고 섰습니다. 흙투성이인 몸빼 바지를 털어냈습니다. 피가 흐르는 입술을 손등으로 닦았습니다. 그리고 머리에 남아있던 뽀글머리 가발을 벗어 던졌습니다. 탁! 가발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빗물에 젖어 찰싹 달라붙었던 본래의 머리카락이 드러났습니다. 단정하게 넘긴 단발머리였습니다. 비록 흐트러져 있었지만 그 속에서 드러나는 카리스마는 압도적이었습니다. 사라는 손으로 머리를 쓸어 넘겼습니다. 그러자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더 이상 촌스러운 주방 이모가 아니었습니다. 대한민국 재계를 움직이는 윤사라 회장이었습니다. 몸은 괜찮으십니까? 김 실장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괜찮아. 사라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동수 앞에서 쓰던 따뜻한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명령하는 목소리였습니다. 사라는 천천히 박민재를 향해 걸어갔습니다. 박민재는 뒷걸음질 쳤습니다. 하지만 뒤에는 경호원들이 막고 있었습니다. 저기. 박민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사라는 그의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있는 힘껏 그의 뺨을 올려붙였습니다. 짝! 선명한 소리가 울렸습니다. 박민재의 머리가 옆으로 꺾였습니다. 뺨에 선명한 붉은 자국이 남았습니다. 감히 누구 몸에 손을 대? 사라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갑고 날카로웠습니다. 내가 누군지 알고. 박민재는 떨리는 손으로 뺨을 감쌌습니다. 그의 얼굴은 공포로 일그러졌습니다. 하늘 구름 윤사라 회장님. 박민재의 입에서 떨리는 목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하늘 그룹 대한민국 재계 서열 2위. 그 정점에 서 있는 여자 윤사라 용역들은 완전히 얼어붙었습니다. 회장님 저희는 몰랐습니다. 한 용역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사라는 그를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오직 박민재만 응시했습니다. 내 아들을 때렸지. 사라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속에 담긴 분노는 뜨거웠습니다. 내 아들의 꿈을 짓밟았지. 죄송합니다. 내 아들을 도둑으로 만들었지. 그건. 그리고 방금 사라는 한 걸음 더 다가섰습니다. 내 눈앞에서 내 아들을 피투성이로 만들었어. 박민재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저 포장마차 주인이 자신이 그토록 괴롭혔던 강동수가 바로 이 여자의 아들이라는 것을요. 이제부터 사라가 말했습니다. 너와 내 아버지가 얼마나 비참하게 망하는지 똑똑히 보여주겠어. 제발. 하배 같은 건 꿈도 꾸지 마. 내 전 재산을 써서라도 너희를 감옥에 넣을 거야. 사라는 고개를 돌려 김 실장을 보았습니다. 김 실장. 예, 회장님. 경찰 불러 폭행죄, 기물파손죄, 협박죄로 신고해. 즉시 처리하겠습니다. 그리고 법무팀 전원 소집. 이자들과 태산건설, 박철수에 대한 모든 증거 확보했지? 물론입니다. 탈세부터 뇌물, 폭력 사주까지 모두 문서화했습니다. 사라는 차갑게 미소 지었습니다. 좋아. 내일 아침 일제히 고발 들어가. 알겠습니다. 박민재는 무릎이 꺾였습니다.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제발 살려주십시오.
하지만 사라는 돌아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녀는 바닥에 쓰러진 동수에게로 걸어갔습니다. 무릎을 꿇고 동수의 피 묻은 얼굴을 살폈습니다. 준우야. 사라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차가움은 사라졌습니다. 다시 엄마의 목소리였습니다. 동수는 멍하니 사라를 바라보았습니다.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이모. 아니 당신이. 미안해 늦었어. 사라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복수의 여신은 다시 엄마가 되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9시 강남구 논현동에 있는 태산건설 사무실 박철수는 고급 가죽 의자에 앉아 모닝커피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55살의 그는 만족스러운 표정이었습니다. 어젯밤 아들 민재에게서 전화가 왔었습니다. 포장마차를 완전히 밀어버렸다는 소식이었죠. 드디어 골칫거리가 사라진 것입니다. 잘했어. 민재야 이제 그 땅에 본격적으로 개발 들어가면 되겠군. 박철수는 흡족하게 웃었습니다. 재개발로 떼돈을 벌 생각에 기분이 좋았습니다. 책상 위에는 설계, 도면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20층짜리 상가 건물이었습니다. 완공되면 수백억 원의 이익이 예상되었습니다. 그때 사무실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사장님, 큰일 났습니다. 비서가 허둥지둥 뛰어들어왔습니다.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왜 그래? 무슨 일이야? TV 좀 보십시오. 비서가 벽에 걸린 대형 TV를 켰습니다. 뉴스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속보입니다. 한울그룹이 강남구 XX동 재개발. 지역 전체를 전격 인수했습니다. 기존 사업자였던 태산건설은 사업권을 완전히 상실했으며 박철수의 손에서 커피잔이 떨어졌습니다. 바닥에 떨어진 잔이 산산조각 났습니다. 뭐라고? 또한 검찰은 태산건설 박철수 대표와 그의 아들 박민재를 특수폭행, 공갈, 탈세 등의 혐의로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화면에는 어젯밤 용역들이 제압당하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CCTV 영상이었습니다. 박민재가 여자를 때리는 장면도 선명하게 담겨 있었습니다. 박철수는 의자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온몸이 떨렸습니다. 바로 그때 사무실 문이 다시 열렸습니다. 윤사라가 들어왔습니다. 깔끔한 흰색 정장을 입고 있었습니다. 어젯밤의 촌스러운 이모는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대신 냉혹한 재벌 총수만이 서 있었습니다. 그녀의 뒤로 김 실장과 변호사 서너 명이 따라 들어왔습니다. 박철수 사장, 사라이.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방 좀 빼줘야겠어. 이 건물 방금 내가 샀거든. 뭐? 박철수는 말을 더듬었습니다. 김 실장이 서류 뭉치를 박철수 앞에 던졌습니다. 서류들이 책상 위로 흩어졌습니다. 그게 뭔데요? 자네 회사 횡령 내역, 탈세 증거, 뇌물 수수 기록이야. 사라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건 김 실장이 또 다른 서류를 던졌습니다. 자네 아들 박민재가 그랜드 팰리스 호텔에서 저지른 식자재, 횡령 증거, CCTV 원본 영상도 확보했어. 조작 안 된 버전으로 말이야. 박철수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리고 이건 강동수를 폭행하고 무고한 죄로 몰았던 모든 증거들이야. 사라가 한 걸음 다가섰습니다. 내 변호인단이 자네 아들을 특수폭행이랑 살인미수로 집어넣을 거야 합의? 꿈도 꾸지 마. 회장님, 잘못했습니다. 제발. 박철수가 책상을 돌아서라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바짓가랑이를 잡으려 했습니다. 사라는 한 걸음 뒤로 물러났습니다. 더러운 것을 보듯 그를 내려다보았습니다. 내 아들 인생 망칠 때 너희도 목숨 걸었어야지.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용서? 사라가 비웃었습니다. 내 아들이 3살 때 헤어져서 25년을 찾지 못했어. 그 아이가 고아원에서 자라며 얼마나 외로웠을지 알아? 박철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아이가 요리사가 되려고 얼마나 노력했는지 알아? 근데 너희가 그 꿈을 짓밟았지. 도둑으로 만들었지. 전과자로 낙인 찍었지. 사라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분노가 아니라 슬픔이었습니다. 내가 다시 찾았을 때 내 아들은 1.5평짜리 고시원에서 화상 입은 몸으로 누워 있었어. 병원비가 없어서 싸구려 연고나 바르면서. 박철수는 떨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젯밤 너희는 내 눈앞에서 내 아들을 피투성이로 만들었어. 사라는 차갑게 웃었습니다. 이제 내가 똑같이 해줄 차례야. 너희를 빈털터리로 만들고 감옥에 넣고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게 만들 거야. 회장님 제발 내 전 재산을 써서라도 너희가 최대한 오래, 최대한 비참하게 징역을 살게 만들 거야. 바로 그때 사무실 밖에서 소란이 들렸습니다. 경찰들이 들어왔습니다. 5명이었습니다. 박철수 씨죠? 특수폭행 교사 사기 탈세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경찰이 수갑을 꺼냈습니다. 안 돼. 안 돼요. 박철수가 울부짖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그의 손목에 차가운 수갑을 채웠습니다. 딸까. 수갑이 잠기는 소리가 울렸습니다. 박철수는 끌려가면서도 계속 사라를 돌아보았습니다. 회장님, 제발. 하지만 사라는 돌아보지도 않았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며 서 있었습니다. 김 실장이 다가왔습니다. 회장님, 박민재도 방금 체포되었습니다. 그래. 언론 플레이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조용히 해 동수가. 놀랄까봐. 알겠습니다. 사라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복수는 달콤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가슴은 여전히 아팠습니다. 25년 너무 긴 시간이었습니다. 그 시간을 되돌릴 수는 없었습니다. 김 실장. 예, 회장님. 병원 준비해. 최고급 특실로. 이미 준비되어 있습니다. 사라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저 멀리 포장마차가 있던 골목이 보였습니다. 이제 다 끝났어, 준우야. 이제는 엄마가 지켜줄게. 복수의 칼날이 빌런들을 베었습니다. 이제 남은 건 치유였습니다. 서울대 병원 VIP 병동. 최고급 1인실이었습니다. 넓은 공간에는 푹신한 침대와 고급 소파가 놓여 있었습니다. 창밖으로는 서울 시내가 한눈에 내려다 보였습니다. 동수는 푹신한 침대에서 눈을 떴습니다. 천장이 보였습니다. 새하얀 천장이었습니다. 고시원의 낡은 천장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여기가 어디지? 동수가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온몸이 붕대로 감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통증은 많이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침대 옆에는 누군가 앉아 있었습니다. 윤사라였습니다. 화려한 회장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편안한 회색 니트에 청바지를 입고 있었습니다. 화장기 없는 얼굴이었습니다. 하지만 눈빛만은 따뜻했습니다. 깨어났구나. 사라가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동수는 그녀를 보며 혼란스러워했습니다. 지난밤의 기억이 파편처럼 떠올랐습니다. 검은 차들, 경호원들, 그리고 모두가 무릎 꿇으며 부르던 그 말 회장님, 이모 아니 회장님. 그냥 편하게 불러 이모라고. 사라가 미소 지었습니다. 동수는 당황했습니다. 근데 저는 왜 여기 있어요? 병원비는
걱정 마, 다 처리했어. 사라가 물잔을 들어 동수의 입에 대주었습니다. 동수는 천천히 물을 마셨습니다. 이모, 아니 회장님은 왜 저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동수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사라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동수야. 사라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니 준우야. 동수이. 눈이 커졌습니다. 준우요? 그게 무슨. 내 본명이야, 강준우. 내가 3살 때까지 불렸던 이름. 사라는 동수의 손을 잡았습니다. 떨리는 손이었습니다. 나는 내 엄마야. 순간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동수는 입을 벌린 채 사라를 바라보았습니다.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25년 전이었어. 내 아버지가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어. 나는 미친 듯이 슬퍼했고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지. 사라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날도 마찬가지였어. 시장에 갔다가 잠깐 한눈을 팔았는데 내가 사라진 거야. 3살배기 아이가. 이모 경찰에 신고했어. 사람들을 동원해서 찾았어. 몇 달을, 몇 년을 찾았지. 근데 찾을 수가 없었어. 사라는 흐느꼈습니다. 나는 너를 잃고 미쳐버릴 것 같았어. 하지만 살아야 했어. 혹시라도 내가 돌아올까봐. 그래서 정신없이 일했어. 회사를 키웠어. 언젠가 널 찾으면 떳떳한 엄마가 되고 싶었거든. 동수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렀습니다. 근데 그게 정말 저예요? 맞아. 사라는 동수의 팔뚝을 조심스럽게 어루만졌습니다. 붕대가 감긴 팔뚝이었습니다. 내 팔에 있는 북두칠성 모양. 점 태어날 때부터 있던 거야. 7개가 정확히 별자리처럼 배열되어 있지. 그게 널 확인할 수 있는 유일한 증거였어. 동수는 자신의 팔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붕대 사이로 보이는 붉은 점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국수 맛. 사라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내 아버지가 만들어주던 바로 그 맛 표고버섯, 물과 청양고추 기름. 세상에 하나뿐인 레시피. 내가 그걸 기억하고 있었어. 동수의 기억 속으로 희미한 장면들이 떠올랐습니다. 따뜻한 부엌, 국수를 끓이는 아버지, 그리고 자신을 안아주던 누군가의 품 엄마. 동수의 입에서 그 단어가 나왔습니다. 25년 만에 처음 내뱉는 말이었습니다. 사라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동수를 조심스럽게 안아주었습니다. 미안해, 준우야. 엄마가 너무 늦게 찾아서 미안해. 아니에요. 엄마가 나쁜 게 아니에요. 동수도 울었습니다. 두 사람은 한참 동안 울었습니다. 25년간 쌓인 그리움과 아픔이 눈물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요? 사라는 눈물을 닦고 일어났습니다. 잠깐만 기다려. 사라는 침대 옆 작은 주방으로 갔습니다. VIP 병실에는 간이 주방이 있었습니다. 곧 구수한 냄새가 났습니다. 사라가 보온병을 들고 왔습니다. 그리고 그릇에 무언가를 따랐습니다. 미역국이었습니다. 생일 때도 못 챙겨준 미역국 이제야 준다. 사라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내 생일이 6월 15일이잖아. 벌써 반년이나 지났네. 늦었지만 받아줄래? 동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라가 숟가락으로 미역국을 떠서 동수의 입에 넣어주었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짜지도 싱겁지도 않았습니다. 완벽한 간이었습니다. 맛있어요, 엄마. 동수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사라도 웃었습니다. 침대 옆 탁자에는 낡은 액자가 놓여 있었습니다. 동수의 조리사 자격증이었습니다. 사라가 고시원에서 가져온 것이었죠. 준우야. 네, 엄마. 이제 다시는 놓치지 않을 거야.
엄마가 내 가장 든든한 뒷배가 되어줄게. 엄마, 그룹 후계자 같은 건 신경 쓰지 마. 내가 하고 싶은 요리 마음껏 해. 엄마가 다 지원해 줄 테니까. 동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물이 또 흘렀지만 이번에는 행복한 눈물이었습니다. 창밖으로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따뜻한 겨울 햇살이었습니다. 25년간 헤어져 있던 모자가 드디어 다시 만났습니다. 긴 어둠이 지나고 빛이 찾아왔습니다. 2주일 후 동수는 퇴원했습니다. 화상은 많이 나았고 멍도 거의 사라졌습니다. 최고의 의료진이 치료한 덕분이었습니다. 사라가 동수를 데려간 곳은 한남동 저택이었습니다. 대문을 들어서자 넓은 정원이 나타났습니다. 잘 가꿔진 잔디와 아름다운 나무들이 있었습니다. 저택은 3층 건물이었습니다. 하얀 외관의 큰 창문들이 햇빛을 받아 반짝였습니다. 여기가 엄마 집이에요? 동수가 입을 벌린 채 물었습니다. 그래, 이제 너희 집이기도 하고. 사라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집안은 더 놀라웠습니다. 높은 천장, 화려한 샹들리에, 대리석 바닥 모든 게 동수가 살던 1.5평 고시원과는 달랐습니다. 하지만 동수가 가장 관심을 보인 곳은 따로 있었습니다. 부엌이었습니다. 넓은 아일랜드형 주방이었습니다. 최신식 가스레인지와 오븐, 거대한 냉장고가 있었습니다. 조리도구들이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와, 여기서 요리하면 정말 좋겠다. 동수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그럼 오늘은 내가 해줄게. 사라가 말했습니다. 엄마가요? 응, 엄마가 직접 만든 밥. 먹고 싶지 않아? 사라는 앞치마를 꺼냈습니다. 하얀 앞치마였습니다. 처음 입어보는 것 같았습니다. 엄마, 앞치마 뒤로 돌려 입으셨어요. 그래. 동수가 웃으며 사라이 앞치마를 바로 메어주었습니다. 고마워, 아들. 사라는 냉장고에서 재료를 꺼냈습니다. 된장찌개를 끓이기로 했습니다. 칼을 들었습니다. 두부를 썰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손놀림이 서툴렀습니다. 칼이 이리저리 미끄러졌습니다. 엄마, 위험해요. 동수가 다급히 다가갔습니다. 사라의 손을 잡고 함께 칼을 잡았습니다. 이렇게 잡으시고 천천히 써세요. 그래, 알았어. 사라는 조심스럽게 두부를 썰었습니다. 모양은 들쭉날쭉했습니다. 어떤 건 크고 어떤 건 작았습니다. 완벽해요, 엄마. 동수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사라는 된장찌개를 끓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된장을 너무 많이 넣었습니다. 맛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어머, 너무 짜다. 괜찮아요. 물 좀 넣으면 돼요. 동수가 도왔습니다. 두 사람은 함께 찌개를 완성했습니다. 밥도 지었습니다. 하지만 물 조절을 잘못해서 밥이 약간 질었습니다. 아휴, 밥까지 망쳤네. 사라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니에요. 저는 질은 밥도 좋아해요. 동수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두 사람은 식탁에 마주 앉았습니다. 큰 원목 식탁이었습니다. 10명은 앉을 수 있을 만큼 컸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단둘이었습니다. 식탁 위에는 낡은 액자가 놓여 있었습니다. 동수의 조리사 자격증이었습니다. 사라가 특별히 액자에 넣어 놓은 것이었습니다. 맛있겠다. 동수가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된장찌개를 한 입 먹었습니다. 짰습니다. 많이 짰습니다. 하지만 동수는 웃으며 계속 먹었습니다. 맛있어요, 엄마. 거짓말, 나도 먹어봤어. 너무 짜. 진짜예요. 엄마가 만들어서 더 맛있어요. 사라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행복한 눈물이었습니다. 준우야. 네, 엄마.
회사 일은 신경 쓰지 마. 그룹 후계자 수업 같은 것도 받을 필요 없어. 엄마, 내가 하고 싶은 요리 마음껏 해. 엄마가 뭐든지 지원해 줄게. 사라가 동수의 손을 잡았습니다. 돈은 엄마가 쓸 테니 너는 꿈을 써라. 동수의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엄마, 저 요리학교 다시 다니고 싶어요. 제대로 배우고 싶어요. 그래, 좋아. 어디든 보내줄게. 프랑스든 이탈리아든. 그리고 언젠가 제 식당을 열고 싶어요. 포장마차가 아니라 진짜 식당이요. 물론이지. 엄마가 최고의 자리에 식당 차려줄게. 아니요. 동수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제 힘으로 하고 싶어요. 엄마 도움 없이요. 사라는 잠시 놀랐습니다. 그리고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래, 좋아. 내가 원하는 대로 해. 엄마는 그냥 내 가장 큰 팬으로 남을게. 고마워요, 엄마. 두 사람은 웃으며 밥을 먹었습니다. 짠 찌개와 질은 밥이었지만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한 끼였습니다. 식사 후 사라는 동수에게 작은 상자를 건넸습니다. 이게 뭐예요? 열어봐. 동수가 상자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새조리사 자격증이 들어 있었습니다. 정지되었던 자격이 복원된 것이었습니다. 엄마가 어떻게? 법무팀이 모든 누명을 벗겨냈어. 너는 이제 다시 떳떳한 요리사야. 동수는 자격증을 꼭 안았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고마워요. 엄마 정말 정말 고마워요. 사라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두 사람은 다시 껴안았습니다. 창밖으로 따뜻한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부엌에는 구수한 된장찌개, 냄새가 남아 있었습니다. 완벽하지 않은 요리였지만 완벽한 사랑이 담긴 식사였습니다. 25년간 헤어져 있던 세월은 아팠습니다. 하지만 이제 함께할 시간이 앞에 있었습니다. 동수는 조리사 자격증을 보며 다짐했습니다. 엄마의 사랑에 보답하는 최고의 요리사가 되겠다고. 사라는 아들의 뒷모습을 보며 다짐했습니다. 이제 다시는 놓치지 않겠다고. 평생 아들의 든든한 뒷배가 되어주겠다고. 부엌에서 시작된 새로운 행복이 집 안가득 퍼져나갔습니다. 1년 후 강남 한복판 청담동 메인 스트리트 새로운 레스토랑이 문을 열었습니다. 이름은 맘스 누들이었습니다. 건물 1층 전체를 쓰는 넓은 공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인테리어는 화려하지 않았습니다. 따뜻한 우드톤이 나무와 은은한 조명이 아늑한 분위기를 만들었습니다. 벽 한쪽에는 낡은 포장마차 사진이 걸려 있었습니다. 비 오는 밤 작은 트럭 하나가 외롭게 서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그 옆에는 글귀가 적혀 있었습니다. 여기서 시작되었습니다. 오픈 날이었습니다. 입구에는 화환이 끝도 없이 늘어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중 가장 큰 화환에는 간단한 메시지만 적혀 있었습니다. 준우에게 엄마가. 오후 6시 첫 손님들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예약이 꽉 찬 상태였습니다. 입소문이 빠르게 퍼진 덕분이었죠. 오픈 키친에서 한 남자가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강준우, 29살. 하얀 셰프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가슴에는 금색 글씨로 이름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오너 셰프 강준우. 그의 얼굴은 자신감으로 빛났습니다. 1년 전의 상처는 거의 사라졌습니다. 최고의 피부가 치료를 받은 덕분이었습니다. 하지만 팔뚝 안쪽의 북두칠성 모양점만은 그대로였습니다. 이제 그것은 부끄러운 흔적이 아니라 자랑스러운 증표였습니다. 준우는 현란한 솜씨로 국수를 삶았습니다. 육수를 부었습니다. 고명을 얹었습니다. 모든 동작이 완벽했습니다. 1년 동안 프랑스 요리학교를 다녀왔습니다.
최고의 셰프들에게 배웠습니다. 하지만 그가 선택한 요리는 화려한 프랑스 요리가 아니라 소박한 한국 국수였습니다. 이번 테이블 잔치국수 나갑니다. 준우가 접시를 내밀었습니다. 웨이터가 받아서 테이블로 가져갔습니다. 손님들의 반응은 뜨거웠습니다. 와, 이거 진짜 맛있는데요? 국물이 정말 깊은 맛이 나요. 칭찬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준우는 주방에서 그 모습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1년 전 포장마차에서 느꼈던 그 기쁨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밤 8시쯤 손님들이 가득 찬 가운데 문이 열렸습니다. 한 여자가 들어왔습니다. 윤사라였습니다. 하지만 평소의 화려한 정장, 차림이 아니었습니다. 편안한 베이지색 코트에 청바지를 입고 있었습니다. 수행원도 없었습니다. 혼자였습니다. 어서 오세요. 웨이터가 맞이했습니다. 바 자리 있나요? 네, 있습니다. 이쪽으로 오세요. 사라는 오픈 키친 앞 바 자리에 앉았습니다. 준우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준우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사라도 웃었습니다. 주문하시겠어요? 웨이터가 물었습니다. 여기 잔치국수 한 그릇 국물은 좀 진하게 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준우는 특별히 정성을 들여 국수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사라는 그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1년 전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더 이상 쫓기는 청년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꿈을 이룬 당당한 요리사였습니다. 국수가 나왔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아름다운 그릇이었습니다. 사라는 젓가락을 들었습니다. 국수를 한 입 먹었습니다. 그리고 국물을 한 숟가락 떴습니다. 완벽했습니다. 표고버섯의 깊은 맛, 청양고추의 알싸한 향, 멸치의 구수함, 모든 것이 조화롭게 어우러졌습니다. 1년 전 포장마차에서 먹던 그 맛이었습니다. 하지만 더 깊고 더 완성되어 있었습니다. 맛있어요. 사라가 말했습니다. 준우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손님 세상에서 제일 맛있게 해드렸습니다. 돈은 외상인 거 아시죠? 1년 전 포장마차에서 나누던 농담이었습니다. 사라는 웃음이 터졌습니다. 바로 그때 식당 한쪽에 걸린 TV에서 뉴스가 나왔습니다. 태산건설 박철수 전 대표와 그의 아들 박민재에 대한 항소심 판결이 나왔습니다. 법원은 1심과 같은 징역 15년을 확정했습니다. 화면에는 수갑을 찬 박철수와 박민재가 호송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준우는 TV를 힐끗 보고는 다시 요리에 집중했습니다. 더 이상 그들에게 마음을 쓸 필요가 없었습니다. 사라도 국수를 계속 먹었습니다. 복수는 끝났습니다. 이제 남은 건 행복뿐이었습니다. 식사를 마친 사라가 냅킨으로 입을 닦았습니다. 셰프님, 네, 손님. 정말 맛있었어요. 최고의 국수였어요. 감사합니다. 준우가 허리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사라는 계산을 하고 일어났습니다. 문을 나서기 전 한 번 더 뒤돌아보았습니다. 준우는 다시 바쁘게 요리하고 있었습니다. 다른 손님들을 위해서요. 사라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잘 컸구나, 준우야. 밖으로 나오니 서울의 야경이 펼쳐졌습니다. 찬란한 불빛들이 반짝였습니다. 마이너스. 내 아들을 지켜준 별들이었습니다. 고마워요. 사라는 하늘을 향해 작게 속삭였습니다. 남편에게, 하늘에게, 운명에게, 그리고 천천히 걸음을 옮겼습니다. 이제 그들의 식탁에는 영원히 식지 않는 온기가 머물 것입니다. 6개월 후 다시 비가 내리는 밤이었습니다. 하늘에 구멍이 뚫린 듯
억수같이 쏟아지는 빗소리가 창문을 두드렸습니다. 1년 반 전 사라가 동수를 처음 만난 바로 그날처럼요. 하지만 이제 비는 더 이상 슬픔의 상징이 아니었습니다. 맘스 누들 레스토랑. 마감 시간이 지났지만 불은 여전히 환하게 켜져 있었습니다. 준우는 주방에서 국수를 끓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손님을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식당 테이블마다 사람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낡은 옷을 입은 노인들, 어린아이를 데린 젊은 엄마, 거리에서 떠도는 청년들이었습니다. 준우가 시작한 무료 급식이었습니다. 매주 화요일 밤 식당 영업이 끝나면 어려운 사람들에게 따뜻한 식사를 제공했습니다. 비가 오는 날에는 더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할머니, 여기 국수 나왔어요. 뜨거우니까 천천히 드세요. 준우가 국수 그릇을 내밀었습니다. 한 할머니가 떨리는 손으로 그릇을 받았습니다. 고맙네, 총각. 이렇게 맛있는 걸 공짜로 주다니. 천만에요. 많이 드세요. 준우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 미소는 1년 반 전 포장마차에서 짓던 그 미소와 똑같았습니다. 사라가 식당 한쪽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녀도 앞치마를 두르고 있었습니다. 접시를 나르고 물을 따라주고 있었습니다. 이모, 이거 정말 맛있어요. 한 아이가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사라는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습니다. 그럼 다행이다. 많이 먹어. 1년 반 전 사라는 몸빼 바지를 입고 포장마차에서 일했습니다. 정체를 숨기기 위해서였죠.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자발적으로 기꺼이 이 자리에 있었습니다. 재벌 총수의 자리보다 이곳이 더 행복했습니다. 밤 11시가 되자 마지막 손님들이 하나둘 떠났습니다. 다음 주에 또 올게요. 조심히 들어가세요. 준우가 손을 흔들며 배웅했습니다. 모든 손님이 떠나자 식당에는 준우와 사라만 남았습니다. 후, 준우가 깊은 한숨을 내쉬며 의자에 앉았습니다. 피곤했지만 기분은 좋았습니다. 사라가 따뜻한 차 2잔을 들고 왔습니다. 테라스 쪽 자리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빗소리가 들렸습니다. 창밖으로 빗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엄마, 비 오는 날이 참 좋네요. 준우가 말했습니다. 그래. 내 예전에는 비만 오면 무서웠어요. 외로웠고요. 근데 이제는. 준우는 사라를 바라보았습니다. 엄마가 오신 날이잖아요. 사라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나도 그래. 비 오는 날이 제일 좋아. 두 사람은 나란히 앉아 빗소리를 들었습니다. 더 이상 춥지도 무섭지도 않았습니다. 준우야. 네, 엄마. 오늘 무료 급식하는 거 보니까 정말 대견하더라. 별거 아니에요. 전에 제가 받았던 도움을 돌려주는 거예요. 준우가 쑥스럽게 웃었습니다. 그래도 내가 이렇게 따뜻한 사람으로 자라줘서 엄마는 정말 자랑스러워. 엄마 덕분이에요. 엄마가 절 찾아주지 않았으면 이런 기회도 없었을 거예요. 사라는 준우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준우야, 약속해. 무슨 약속이요? 앞으로도 이렇게 함께하자. 비가 오든 눈이 오든 좋은 날이든 힘든 날이든. 물론이죠, 엄마. 준우도 사라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절대 다시 떨어지지 않을 거예요. 두 사람은 마주보며 웃었습니다. 창밖의 비는 계속 내렸습니다. 하지만 식당 안은 따뜻했습니다. 두 사람이 마신 차에서 김이 모락모락 올라왔습니다. 사라는 생각했습니다. 25년간 잃어버렸던 시간은 아팠습니다. 하지만 그 아픔이 이 소중함을 더 빛나게 했습니다. 준우는 생각했습니다. 고아원에서, 호텔에서, 포장마차에서 힘들었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시간이 지금의 자신을 만들었습니다. 엄마, 응? 내일 점심 메뉴 뭐가 좋을까요? 비빔국수 어때? 좋아요. 엄마가 좋아하는 메뉴로 할게요. 두 사람은 내일의 요리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평범하고 소소한 대화였습니다. 하지만 그 평범함이 가장 큰 행복이었습니다. 빗물이 유리창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그 물방울들이 만들어내는 투명한 선들이 아름다웠습니다. 1년 반 전 차가운 빗속에서 식은 국수 한 그릇으로 이어진 인연이었습니다. 그것은 하늘이 맺어준 기적이었습니다. 어머니의 사랑이 만들어낸 가장 맛있는 레시피였습니다. 이제 그들의 식탁에는 영원히 식지 않는 온기가 머물 것입니다. 비가 그치기 시작했습니다. 구름 사이로 달빛이 새어나왔습니다. 하늘에는 별들이 하나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중 7개가 유난히 밝게 빛났습니다. 북두칠성 엄마와 아들을 지켜준 별들이었습니다. 준우는 창밖을 바라보며 작게 미소 지었습니다. 사라도 같은 하늘을 보며 웃었습니다. 25년 만에 다시 만난 모자는 이제 영원히 함께할 것입니다. 빗속에서 시작된 기적 국수, 한 그릇에 담긴 사랑, 그리고 절대 포기하지 않았던 엄마의 마음 모든 것이 완벽하게 제자리를 찾았습니다. 행복한 결말이었습니다. 아니, 행복한 시작이었습니다. 차가운 빗속에서 건넨 국수 한 그릇이 결국 25년 만에 모자를 이어주는 기적이 되었습니다. 오늘 사연처럼 여러분의 삶에도 예기치 못한 따뜻한 기적이 찾아오길 바랍니다. 가슴 뭉클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따뜻한 응원 댓글 부탁드립니다. 저는 더 감동적인 이야기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사연 품따였습니다.